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사경인 회계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분산해야 될지 이거는 참 막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량주 몇 개 이렇게 분산하고 이러는데 아니면 또 금, 뭐 네. 채권 이거 잘 몰라요, 사실은. 네. 회계사님은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자산 배분은 다른 분한테 추천드리기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산 배분이라는 건 네. 자기 특성하고 자기랑 맞는 배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스스로 찾아야 되지. 제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돌이 둔 바둑돌을 따라하는 게 돼버려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제 자산 배분은 좀 특이한 케이스고 사실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뭐 제주도에서 살고 있고 굳이 뭐 경제 활동 크게 안 해도 되는 상황인 상태에서의 자산 배분하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노동소득에 의존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자산 배분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 자산 배분은 일반인들한테 추천드리기가 어려운 거고 대신에 뭘 하나 말씀드려볼 수 있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학교 선배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네. 그 학교 선배님이 의사분이신데 사실은 뭐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제주에 있다 보니까 만나기가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야 얼굴 보면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바쁘지 하더니 하나 물어볼 게 있다면서 사실은 삼성전자 주식을 꽤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이렇게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 터질 때쯤 터지고 나서 누가 그냥 삼성전자 사두라고 그래가지고 5만 원대 사셨대. 아유, 좋네. 그럼 잘 좀 사셨죠. 잘하신 케이스. 잘 사가지고 그래서 사라고 잘 샀다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뭐 8만 원, 9만 원 갈 때 너무 좋았고 그때 또 10만 원 이상 간다고 그러니까 네. 안 파셨고. 그래서 놔두고 있었는데 10만 원 안 가고 7만 원대로 떨어지니까 그래 좀 그럼 다시 뭐 조정하고 뭐 삼성전자 뭐 망하기 않겠어 뭐 코로나 때도 올랐는데 끝나면 더 오르겠지 하고 놔두셨는데 또 6만 원대까지 빠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야, 좀 있으면 제자리 갈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5만 원대 한 번에 사고 끝나신 게 아니라 그때 조금씩 더 사셨거든요. 아, 5만 원보다 한 마이너스. 7만 원까지 샀겠죠. 본전돼 지금 보셨대요. 마이너스. 지금 이제 본전이래요. 어차피. 그때 네. 또 사기 시작했는데 본전도 좋겠다. 있어가지고 본전이라도 좋겠어. 본전이라 좋을 것 같지만 근데 이분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야 근데 이거 놔두고 기다리면 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까. 본전일 때. 팔기에는 참 애매하네. 그래서 사실은 그 마음이 제가 보기에 뭐냐면 그 마음 때문에 전화하신 것 같아요. 팔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본전 생각 어떤 나니까 대답이 나와도 팔지는 않을 건데 어떻게 팔어? 듣고 싶은 거죠. 야, 형님 그냥 믿고 기다리면 오를 겁니다. 그러면 마음 편히 기다리려고.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위로받고 싶었던 그래 네가 좀 더 그쪽 안다고 그러니까 그래 기다리면 되겠지. 그래 그러면 난 네 말 믿고 기다릴게 이러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믿고 기다린다고 그게 될까요? 라는 사실 그래서 삼성전자라고 꼭 우상향을 한다고 말씀 못 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실토를 하시는 게 야, 사실 본인이 그래서 제가 삼성물산도 옛날에 7, 8년 전에 꽤 사두셨대요. 삼성물산도 그때 뭐 삼성전자의 주인이 삼성물산이 됐던 네, 상황이었으니까 삼성물산 이건 망할 리가 없는 회사고 좋은 회사라고 샀는데 지금 7, 8년 지났는데 아직 본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삼성물산 7, 8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주식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도 그 당시에 삼성물산이 망하겠냐라고 네. 하면서 마이너스 날이라는 상상 당연히 못하죠. 그것도 7, 8년 기다리면 네. 2배는 갈 줄 알았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자신이 마이너스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도 자기 이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냐라고 여쭤보시길래 제가 이제 말씀을 처음에 드렸던 거 형님 뭐 전자가 떨어질지 오를지 물산이 떨어질지 오를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근데 좀 투자 자체를 지금 조금 잘못하신 것 같다고 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일단 제가 자산 배분할 때 기준은 그 사람이 핵심 자산하고 주변 자산을 구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자산하고 주변 자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핵심 자산은 내 자산에서 큰 부분 차지하고 있는 네. 내 메인이 되는 그 자산이고 주변 자산은 그보다 좀 작게 뭐 대부분의 사람 그냥 집 한 채가 있다면 집이 그럼 그렇죠. 핵심 자산이에요? 대부분 뭐 나는 집을 핵심 자산으로 두고 주식은 조금 하는 거야. 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경우들. 아니 반대로 나는 주된 자산이 저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이 훨씬 높으니까 네. 주식이 저는 핵심이고 네. 부동산은 뭐 주변 자산, 뭐 코인은 주변 자산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핵심 자산으로 투자하냐, 주변 자산으로 투자하냐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주식이 핵심 자산인 사람은 쉽게 말해서 그냥 안전하게 우량주 위주로 좀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주식이 주변 자산이다? 아, 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에 있고 이거 조금 주식도 좀 해보고 싶어, 조금 해봐. 그러면 그 조금 해보는 건 조금 위험한 방법,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이건 사실 50% 반토막 나더라도 나한테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견딜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경우랑 메인인 경우랑은 조금 방법도 아예 네, 달라야 다르겠네요.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핵심 자산하고 주변 자산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 핵심 자산은 뭘 담아야 되냐면요. 뭐 부동산이 좋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사람들 부동산이 좋겠네요라고 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핵심 자산에다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자산. 근데 이게 믿는다는 개념이 뭐냐 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믿어할 때는 우리 아들이 뭐 공부 잘해서 착하게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를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기대를 하는 거고, 내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공부를 잘하기를 기대를 하는 거고,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아들이 그렇게 안 됐을 때, 중간에 약간 뭐 공부를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탈선을 한다거나 했을 때도, 아니야, 우리 아들은 기다리면 돌아올 거야. 제자리를 찾아서 자기 자리를 찾아갈 거야라고 기다려주는 게 사실 그게 믿는 거잖아요. 잘 될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찾을 거라고 기다려주는 게 믿는 거. 자산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10년 뒤에 얼마 갈 거야라는 거 믿는 게 아니라 그건 기대고요. 네.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갈 거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고요. 믿는다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7만 원, 6만 원, 심지어 5만 원, 4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도 삼성전자 나 길게 봤을 때 원래 자기 자리를 찾을 거야. 장기적 우상향해서 갈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핵심 자산에 담고 이렇게 아까 주식시장이 움직일 때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럼 5년 기다리면 이거 다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이 없으셔가지고 옆 사람이 믿음을 주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형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형님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믿음을 주길 바라시는 건 지금 그 자산을 핵심 자산에 두시면 안 될 것 같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 말고 사실은 형님 믿을 수 있는 자산.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 걸 듣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자산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으려면 잘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잖아요. 갑자기 길 가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어떻게 믿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알아야지 믿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걸 믿음을 갖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핵심 자산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핵심 자산 담더라도 저는 자신이 잘 아는 분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아는 게 이게 공부가 안 돼서 주식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는 확실한 것. 응? 내가 1년 맡겨 놓으면 3.2% 주는 게 있다면 예. 이게 5천만 원 이상 보장이 안 되니까 4,700만 원씩 1억이 있어, 1억이. 그래서 4,700만 원씩 넣고 600만 원 남잖아. 예. 이거 과감하게 와이프 써! 이거 주고. 네. 멋있다. 그럼 기분이나 나지. 네. 저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진짜 저희 어머님 노모께서 네. 만약에 야, 나 돈이 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네.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어머님이 아시는 건 주식 말고 믿을 건 없잖아요. 네. 그 주식에 넣거나 아니면 저를 믿고 저한테 주거나. 그러니까 이게 저희 와이프한테도 그랬거든요. 와이프가 저한테 주식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과연 와이프가 지금 주식 투자할 만큼 그런 믿음을 가진 만큼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 공부가 잘 돼 알고 있냐? 있느냐? 안 돼 안 돼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와이프가 저한테 주식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왜 당신은 아직 주식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참 알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아직 개별 주식은 안 하고 있고 다른 지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 배분 ETF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저는 누구나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누구나 다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꼭 주식, 부동산, 채권, 개별 자산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누구나 다 투자를 했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다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건 저는 그럼 아까 지수 말씀하셨으니까 네. 주식 개별 종목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럼 지수에 투자하면 네. 그래도 확률이 높으니까 S&P 500 네. 지수, 뭐 스파이 같은 거, 네. ETF 네. 이런 데 넣어놓으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으세요? 그 사실 스파이 같은 거에 넣을 때는 뭘 좀 해볼 수 있냐면 우리 통계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스파이가 뭐예요? SPY라고요. 네.
ETF 500 지수에 투자. 미국 주식 중에서 제일 큰 500 개. 500개를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스파이라는 걸 하나 사면 미국에 있는 애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존, 뭐 페이스북, 테슬라 해가지고 500개 제일 잘 나가는 걸 사는 거죠. 거구나. SPY. 네. SPY. 그런 식으로 사버리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스파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거기도 좀 공부는 필요해요. 어떤 공부가 필요하냐면 야 옛날에 봤더니 지금까지 봤더니 스파이가 전고점 대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30% 이상은 안 빠지더라. MDD가 제일로 큰 게 30%더라. 그러면 근데 지금 25%까지 빠졌네. 지금 그때쯤 왔어. 지금 한 25% 지금 30% 빠졌거든요. 그때 그러면 야 앞으로 뭐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과거를 봤을 때 주식이 이상 빠졌던 적은 없기 때문에 설사 좀 더 빠지고 이번에 기록을 깰 수도 있겠죠. 35, 40까지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기다리면 4, 5년 뒤에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야 난 주식 지수도 못 믿겠어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미국 주식 요새 뭐 거품 꼈다는 얘기도 그럼 많고 막 이러니까. 미국 주식은 뭐 뭐안 안 떨어지고. 내린다고 그래서 10년을 했는데 올랐는데. 내리던데요. 맞아.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 나 주식도 못 믿겠다. 그 주식에 대해서는 내가 개별 주식은 못 믿더라도 삼성전자, 뭐 물산 아니면 뭐 애플 이런 이렇게 것들 개별 회사는 감안하고. 못 믿겠더라도 주식 시장을 믿으면 주식 시장을 투자할 수 있고요. 근데 난 주식이라는 것 자체를 아직 못 믿겠어. 주식 시장에 대해 불신이 있어. 하시는 분은 여기서 채권하고 그러면 같이. 아까 섞어서. 말씀 주식이 올라갈 때는 채권이 떨어지지만 주식이 안 좋을 때 채권이 또 그걸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나는 주식은 못 믿겠지만 주식하고 채권을 섞으면 사실 주식하고 채권을 섞어서 투자한다는 건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는 거냐면요. 기업한테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채권으로 조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채권으로 조달하면 돈을 빌리는 거고 주식으로 조달하면 투자를 받는 건데 어쨌거나 이 회사가 돈을 벌면 그럼 기업들이 돈을 벌면 주식으로든 채권으로든 그 대가를 돌려줄 테니까 그래서 나는 주식은 못 믿겠지만 기업들이 노력을 해서 계속해서 돈을 벌 거라고 믿어. 나는 자본주의가 계속 간다고 믿어. 그러면 내가 개별 회사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은 있으니까 네. 뭐 그건 진짜 자본주의가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사라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 투자 네. 못하는 거지만 야 어쨌거나 자본주의가 뭐 다른 공산주의가 뭐 다 이기고 살아남아 있고 지금 이걸 대신할 건 아직 안 보이니까 그러면 난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주식 채권의 분산된 그게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자산 배분 ETF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자본주의에 믿고 이걸 내가 핵심 자산으로 가져갈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개별 종목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신이 없는 사람은 예. 지금 말씀처럼 지수에 투자를 한다 해서 예, 내 개별 종목이 한 마이너스 30% 갔어요. 예, 그리고 S&P 500이 25에서 30% 마이너스가 났으면 예, 비슷하게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예, 저걸 팔아서 앞으로 ETF로? 오를 때 예, 더 확실한 음, S&P 500으로 갈아타는 거. 예. 그러니까 요걸 이런 팔아서 방법은 이쪽으로.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형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핵심 자산하고 주변 자산은 비중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내 전체 자산에서 예를 들어서 자산이 뭐 10억 있다. 그럼 나 핵심 자산으로 한 6, 7억 가져가고 아니면 7, 8억 가져가고 주변 자산을 조금만 가져갈래. 뭐도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기가 지금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그러면 조금 리스크를 더 가져가 볼 수도 있는데 그 소득이 없다거나 아니면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지금 뭐 위험한 건 못 할 테니까 그래서 형님한테 얼마 정도를 나누실지 그래서 뭐냐면 지금 가지고 계신 삼성전자나 삼성물산은 제가 보기에는 주변 자산으로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주변 자산 두고 나머지는 덜어가지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러니까 그 형님은 주식 채권도 사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던데 또 어디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막 들어봤더니 야 근데 금리가 오르면 주식도 안 좋고 채권도 안 좋다던데 그래서 나 지금 좀 불안한데 누가 네. 방송 들었더니 금리가 올라오면 채권도 떨어진다며 그리고 주식도 안 좋다던데 둘 다 떨어지고 막 난리 날 저축은행 가셔야 거라는데 되겠네. 그래서 제가 그 형님한테 뭘 보내드렸냐면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채권이 같이 나빠질 수 있는데 대신에 금리가 오를 때 주식채권이 나빠지면 금이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금값이 뛰고 원자재 값이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조금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거기까지도 나눠서 투자를 해주는 ETF가 있어요. 그래 그런 게 있어요. 그 ETF가 예전에 이재용 씨가 하도 ETF 타령해서 제가 너무 웃었는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ETF도 내가 중국의 전기차 ETF 들어갔다가 지금 그것도 마이너스 50. ETF도 이렇게 ETF는 끝이 F가 펀드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면 한 군데 몰아서 투자하는 펀드 ETF가 있고요. 네네. 말씀하신 중국 전기차 ETF 한 군데 몰아서 하는 ETF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투자해주는 펀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예 자산 배분 ETF는 뭐 주식 중에 여러 군데 나누는 게 아니라 주식, 채권, 원자재, 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투자해보는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그렇게 해야 되겠네. 투자를 하면 딱 어떤 분들한테 그게 딱 어울리시냐면요. 예금은 도저히 안 되겠어. 은행에 넣어놓기는 이자가 없으니까 너무 아까워. 네. 근데 사실 주식이나 채권을 나는 너무 위험해서 못 하겠어. 그러니까 돈이 놀고 있는 거 못 보겠는데 그렇다고 주식 채권을 못 하겠어. 넣기도 그렇고. 옛날처럼 은행에서 뭐 5% 10% 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진짜 저도 은행 10% 주면 뭐 주식하겠어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뭔가 해보는데 너무 위험해 보일 때 그 가운데 저는 그게 딱 좋은 게 자산 배분 ETF 정도가 과거 데이터를 보면 한 10% 20% 이상 잘 안 빠지거든요. 10% 20% 이상 안 빠지고 수익률은 6, 7% 정도 나와요, 계속. 1년에. 예, 연 6, 7% 복리로 나오니까 그게 복리로 6, 7%면 한 10년 정도면 2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형님한테 추천을 드렸던 건 아직 공부가 제가 보기엔 어설프게 공부가 되셨다. 그리고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지금 없으시지 않냐. 그분 만나고 싶네. 저하고 비슷한 분것 같은데. 뭘 어디 뭔가 정보는 있는데 어설퍼. 그래가지고 넣긴 넣는데 잘못 넣고. 그래서 내 관데. 그걸 못 끊으세요, 사실은. 네. 이게 했던 걸 저도 못 끊어요. 끊어내지 네. 못하니까 대신 절반 이상 제가 보기엔 옮겨놓고 아. 이걸 다 팔아버리면 나중에 또 후회가 남고 하실 수 그치, 있으니까 남겨놓고 어떻게든지 보시고 아. 옮겨놓고 몇 년을 한번 해보시면 아 결국 나는 이게 더 낫구나, 이게 더 낫구나, 네. 나는 이게 올리구나 안 올리구나 판단이 아마 서실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옮겨서 한번 몇 년을 좀 지켜보셔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ETF 중에 AO 시리즈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AO 시리즈가 아는 건 하여튼 많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까 주식하고 채권을 나눠서 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주식이 얼마, 채권이 얼마 들어갈지도 좀 고민이고 네. 원래는 그러면 주식을 사고 주식 ETF, 채권 ETF를 자기가 사고 또 뭐 또 해줘야 되냐면 ETF를 자산 배분할 때 리밸런싱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주식 50, 채권 50 지가 알아서 해주는 거구나. 네,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그냥 50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거 사실 힘들거든요. 못하죠. AO 시리즈는 뭐냐면 그냥 비율만 정하는데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AOK, AOM, AOR, AOA 이렇게 있는데 위에부터 맨 위에 거는 주식의 30, 채권이 70. 좀 안전하게. 네. 그 밑에는 주식이 40, 그다음 주식이 60, 맨 아래가 주식이 80, 채권이 20 해가지고 저건 전 세계 주식하고 전 세계 채권을 다 사버려요. 미국 주식, 미국 채권도 아니라 전 세계. 전 세계에 있는 주식 채권을 다 사가지고 네. 물론 그러기 때문에 뭐 러시아 문제 있고 그러면 약간 밑에 그러네. 휘청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안에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러시아 비중이 높진 않기 때문에 저렇게 투자해가지고 봤을 때 제가 저 ETF가 만들어진 지가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8년이 아니구나. 8년이 더 됐습니다. 근데 그 2008년 말에 만들어져가지고 지난달까지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MDD는 어느 정도 나왔었는지 확인한 건데 저게 순서대로 5%, 6%, 7%, 10%까지 연 수익률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MDD는 10에서 한 20% 이상 넘어간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게 2008년에 만들었을 때 $10,000 투자했으면 맨 밑에 지금 그게 4배 됐거든요. 저렇게 투자가 37,000달러 정도가 지금 됐기 때문에 저런 걸 했어야지, 저런 걸. 주식에 많이 투자한 게 저렇게 되네요. 그렇죠. 주식에 많이 투자하면 공격적. 수익률은 높은데 대신에 MDD는 커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뭐 20%까지는 흔들려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뭐 러시아 전쟁해가지고 빠지더라도 걱정 안 하고 될 것 같다 하시면 아래쪽. 야 나는 10% 이상 떨어지고 그러면 나 못 봐 하시면 위쪽. 요번에 이 내용들을 다 담은 게 이 책 안에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제가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ETF나 이런 것들 추천을 못 네. 드렸던 게 저는 개별 주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 자산 배분을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저는 개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그걸로 사실 뭐 돈을 벌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는 이렇게 투자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네. 이제 강의를 드렸었는데 대중분들을 만나면서 느껴지는 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걸 들어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분은 지금 주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어때요? 안 될 것 안될것 같은 같은 경우는 저 안 물어보잖아요. 주식을 핵심 자산으로 두면 안 될 것 같고 네. 주변 자산으로 하시는 게 더 네, 네. 낫지 않을까 싶은. 저축은행 가고 싶다.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 뵀을 때 말씀을 주식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른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을 못 드리는 게 너는 하잖아. 그치 왜 나를 못하게 해? 전문가잖아. 전문가. 그러니까 당신은 하면서 나는 나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랬거든요. 좀 무시당한 느낌을 받았. 맞아요. 그럴 것 아니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은 그러면 평생 주식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좀 기분 나쁘네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속으로는 지금 주식 하는 것보다 자산 배분이나 이쪽에 비중을 더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말씀 못 드리겠는 거예요. 네.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네. 너는 그렇게 안 하잖아며. 네. 근데 처음으로 뭐였냐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사실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지금 조금 일찍 돌아가시고 저보다 한두 살 많이 뒤시거든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지금 둘째는 4살 막 이러기 때문에 약간 그게 마음 한켠에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 저희 아버님처럼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와이프가 이제 솔직히 그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지금은 걱정이 안 되지만 제가 계속 투자를 하고 때 걱정 안 되지만 만약 없다면 없는 상황이 된다면 자기가 이제 내 걸 받아가지고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배우고 싶었구나.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결론이 자기는 지금 주식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 그래서 사실은 와이프한테 이 자산 배분이나 ETF 쪽에 투자를 권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죽고 나면 우리 와이프한테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집 자산을 이렇게 운영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 얘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와이프는 코스피 코스닥 그게 뭐야 그랬거든요. 그게 뭐야 코스피 들어본 건 같은데 네. 뭐 사는 건가 막 이런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스스로 자산 배분 비율 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ETF 구성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사람들한테 좀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군요. 해서 쓴 책입니다. 예. 이 방송 보시고 영상 댓글에 응원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 거죠? 네, 이 네. 투자 과외책 음. 아내분이 쓰신 투자 과외책 네. 인생을 반반 나누는 투자 과외책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경인 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